안녕하세요. 오늘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라인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분이 과소하게 나왔다, 과다하게 나왔다. 그럴 때 과소하게 나왔을 때는 왜 그런지, 또 과다하게 나왔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정상 추출을 보겠습니다. 입자의 크기 42메시죠. 0.2에서 0.3mm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적당한 굵기라고 배우셨죠. 커피의 사용량은 저희가 항상 14g을 담습니다. 그래서 14g 담아서 추출 시간 25초 동안 물의 온도는 약 90에서 95도, 그다음에 바스켓 필터 상태가 청소가 잘 되어서 막힌 곳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정상 추출일 겁니다. 자, 과소와 과다를 얘기하실 때는 항상 상대적으로 정상 추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과소와 과다를 얘기하실 때 항상 앞에 성분자를 꼭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 추출된 양이 적은 걸로 인해서 과소라고 자칫 오해하실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과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소 먼저 보겠습니다. 분쇄 입자가 너무 굵은 경우, 그렇죠? 분쇄 입자가 너무 굵으면 굵은 것과 얇은 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죠? 분쇄 입자가 얇게 되면 가늘수록 물하고 만나는 면적이 넓어지죠. 물하고 접촉하는 면이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무 많이 추출이 되는 거죠. 나오지 말아야 될 성분까지 이제 같이 나오는. 그래서 가늘게 되면 입자가 너무 가는 경우에는 물과 만나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성분이 나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나오는 성분 과다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분쇄 입자가 너무 굵은 경우는 적당한 상대적으로 적당한 굵기에 비해서 어, 물과 만나는 표면적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원두를 아예 갈지 않은 상태가 입자가 가장 굵은 거죠. 그것과 입자를 정말 밀가루처럼 파우더처럼 가늘게 가른 경우, 당연히 입자를 정말 밀가루처럼 가늘게 간 것이 안에 있는 성분을 물로 추출해서 빼내기가 훨씬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굵기가 성분이 과소하게 나오거나 성분이 과다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실습을 해보셨습니다만 기준보다 25ml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그 25ml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25초 동안 추출을 했는데 한 10ml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커피 가루의 굵기를 굵게 조절을 했죠. 그 반대의 경우 어떻게 했나요? 25초를 추출했는데 약 40ml 정도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커피 가루의 굵기를 가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준보다 적은 커피를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14g을 담아야 되는데 10g만 담았으면 당연히 한 잔에 담기는 커피의 성분 자체도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성분이 과소하게 나온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커피 가루를 과다하게 담은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g 정도 담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담긴 커피의 성분 자체의 양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분이 과다하게 나온다. 자, 물의 온도가 낮은 경우 설명드렸죠. 물의 온도가 기준이 90에서 95도 정도를 해야 하는데 물의 온도가 낮으면 커피 가루와 만나서 작용하는 그 작용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 내려오는 성분을 빼내오는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보다 물의 온도가 낮은 경우 성분이 과소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반대 높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작용력이 강해져서 원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성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추출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25초를 추출해야 되는데 예컨대 한 15초 정도나 10초에서 추출을 멈췄다고 하면 당연히 성분이 나오다 마는 것이죠. 추출이 그리고 25초를 넘어서 30초 이상 간다. 그러면 뒤쪽에 나오지 말아야 될 성분까지 당연히 같이 딸려 나오게 되겠죠. 바스켓 필터의 구멍이 너무 큰 경우, 적절하지 않은 바스켓 필터를 사용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구멍이 막힌 경우,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커피 성분들이 이제 늘러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추출일 때에 비해서 성분이 좀 과소하게 나올 때는 지배적인 맛이 좀 신맛 성분들이 많이 난다. 이것은 이제 계속 강의 중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가벼운 성분들 있죠. 물과 접촉해서 좀 비교적 쉽게 나오는 추출되는 그런 성분들이 신맛을 내는 유발하는 성분들이 많다. 휘발 성분 이제 그런 것들이 분자 구조가 단순하고 적기 때문에 그런 맛들은 물과 공기를 만나면서 쉽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소인 경우 추출의 앞부분에 좀 다른 성분에 비해서 지배적으로 신맛 성분들이 좀 더 나온다. 그리고 과다인 경우는 쓴맛 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분자 구조가 좀 더 무겁고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쓴맛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탬핑을 할 때 힘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그렇죠.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시죠? 예, 5에서 20kg 정도의 힘으로 줘야죠. 그렇다면 바리스타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관성과 재현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탬핑의 강도를 항상 일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토필터의 원두를 담을 때 고르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예, 레벨링. 레벨링은 이제 커피 가루가 좀 쌓여 있는 반대쪽을 치면은 이제 평평해지는 그걸 말씀을 드렸고, 탬핑을 하고 나서 이제 태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균열이 생긴다고 그랬죠. 바스켓 필터 안에 있는 벽면과 커피 가루가 균열이 생겨서 뜨게 되는데 그 경우에 다시 탬핑을 한다고 해도 거기가 완전히 붙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커피 가루를 통과하지 않은 물이 그냥 옆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태핑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일관성과 재현성에 좋다는 겁니다. 포토필터를 그룹 헤드 장착 전에 포토필터를 그룹 헤드에 장착하기 전에 열수를 흘려 보내야 되는 이유는 그룹 헤드에 과도하게 높은 온도의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앞서 추출이 이루어졌을 때 스크린, 그 샤워 스크린에 이물질 그리고 커피 가루들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세척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 계속 연습하고 계시죠? 45도 기울여서 10cm 위에서 크레마 안정화를 해준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 공통적으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잔을 위에서 푸어링을 그 크레마 안정화를 하실 때 요 커피와 우유가 섞인 용액이 쭉 차오르면서 넘칠 것 같으니까 자꾸 45도에서 각도를 수평에 가깝게 자꾸 세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이 그 피처가 이 잔에 완전히 내려와서 소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푸어링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 요 단계까지는 45도에서 수평으로 세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우유 스티밍 순서입니다.
쭉 나가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항상 리마인드를 자꾸 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 37도까지만 공기 주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37도가 넘어가면 거품이 곱게 부서지지 않는다. 고운 거품을 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70도를 넘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 단백질 변성 그리고 이제 지방 응고로 인해서 비릿한 이취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그라인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에 이제 써놓은 문구를 한번 보실까요? 커피의 굵기를 지배하는 바리스타가 커피의 맛을 지배한다.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스타에게 그라인더는 요리사에게 나이프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가보면 최근에는 이제 스폰서가 있어서 그 스폰서의 장비들을 이제 다 구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나 국내 바리스타 대회에 가보면 머신을 직접 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그라인더를 본인이 쓰던 익숙한 그라인더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것은 그만큼 바리스타에게 머신보다도 그라인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바리스타를 커피 가루의 굵기를 조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라인더를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분쇄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전부 다 같은 생두를 집어넣어서 로스팅이 2차 파핑까지 간 것들을 쭉 표본을 뽑아 놓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생두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거에 비해서 요걸 한번 보실까요? 거의 2배가량 이렇게 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로스팅을 하면서 요 생두를 로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커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요 크기에서 요 안으로 성분이 뭔가 들어가서 이렇게 커졌을까요? 그렇죠.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불을 만나서 여기 있는 성분들이 분해가 되면 됐지 뭔가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 생두가 이렇게 2배가량 커졌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팽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밀도가 약해지면서 공극이 생겼다는 거죠. 그 안에 빈 곳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팽창을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걸 겁니다. 팝콘이 터지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일 때보다 이 상태가 훨씬 밀도가 약하다. 잘 부서진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 생두인 상태에서 점점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밀도가 약해지고 안에 빈 공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눈금에서 그라인더를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요 정도에서 그라인딩을 하는 것과 요 정도에서 그라인딩을 하는 것은 밀도가 약한 쪽이 훨씬 더 잘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도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조직이 잘 부서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생두는 녹색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거의 파란색이 나는 그 생두도 있고 짙은 녹색이 나는 그런 생두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밝은 녹색입니다. 이제 밝은 녹색이었던 것이 로스팅이 불을 만나서 좀 황록색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이제 로스팅 초기 단계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른 빛은 거의 녹색 같은 빛들은 거의 사라진 채 노란색으로 노란색에 가깝게 이렇게 변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요리할 때도 그렇죠. 이 마이야르 리액션이라는데 고기 굽거나 모든 요리를 할 때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요리를 시작하면 그 안에 있던 수분이 열에 의해서 날아가죠. 증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증발이 되고 나면 이제 구워지는 본격적으로 구워지는 이제 그 단계가 있죠. 어,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분이 날아가고 나서 70에서 갖고 있던 수분에서 한 70에서 80%, 90%가량이 날아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불에 의해서 구워지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다가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생두 안에 있던 수크로스, 그러니까 이제 당 성분이죠. 설탕 성분인데 그 수크로스가 분해가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이고요. 그 멜라노이딘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 이제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대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온도가 약 170 정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는 구간인데 우리가 캐러멜을 연상하면 대체적으로 좀 단맛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생기면서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시작이 되면 단맛은 사라지고 쓴맛이 생성되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 비해서 여기 있는 콩들에 비해서 좀 확연히 커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팝콘이 터지듯이 그런 이제 한번 팽창하는 그런 구간인 것이죠. 첫 번째 파핑이라고 합니다. 크랙이라고도 하고 파핑이라고도 합니다. 어, 크랙 소리가 이제 탁탁탁탁 터지는 이제 구간이 되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무게도 감소하고 이제 휘발성 물질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분에 의해서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터지는데요. 첫 번째 퍼스트 크랙, 1차 파핑에서는 안에 가지고 있던 수증기들이 바깥으로 팽창을 하면서 터지는 것이고요. 요 2차 파핑은 로스팅을 진행하면서 이 콩들 안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들이 계속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이제 조직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셀룰로즈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그 약해진 조직들 사이로 이산화탄소들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이제 2차 크랙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그 보통 그 프랜차이즈 샵에 가시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시면 콩 색깔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로스팅을 하고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스팅 시에 이제 어떠한 성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 그 생두안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요. 단백질은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이야르 구간에 접어들면 탄수화물, 당 성분과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맛과 향을 구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역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이야르 구간에서 단백질하고 또 만난다고 그랬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는 게 마이야르 구간인데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이제 단맛도 형성이 되지만 180도 이후서부터는 이 당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라멜라이제이션이 되면서 거의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담삼아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선생님들께서 커피를 드시고 단맛을 느끼신다, 단맛을 느낀다 라고들 이제 하시죠. 저도 이제 커피를 먹고 스위니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화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은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커피에서 달달하고 느낄 정도의 그 탄수화물, 당 성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혀에서 맛을 느끼는 그 임계치라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역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 문턱을 넘어야지 이제 맛이 달다 또는 쓰다 또는 뭐 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역치라고 합니다. 근데 커피에서는 그 단맛을 느낄 만큼의 그 역치 이상의 되는 당 성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달다고 느끼느냐? 커피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과일과 플로라라는 것과 또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과일을 먹었던 경험, 예를 들면 또 젤리를 먹었던 경험, 밀크 초콜릿을 먹었던 경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달다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 어, 생두안에는 대략 10에서 한 15%가량의 지질 성분,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170도 이후부터 이제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이제 기름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원두에 그래서 로스팅을 한 다음에도 대략 한 8에서 15% 정도의 지방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실습을 통해서라든지 댁에서 커피를 드실 때라든지 보면 원두를 그라인딩하고 원두를 추출하는 도구들을 보면 좀 오래 지나다 보면 이제 기름 성분들이 묻어서 오랫동안 닦지 않으면 이제 늘러붙고 또 비릿한 산패의 그 향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방의 역할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산들이 있습니다. 유기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산이 클로로겐산이라는 겁니다. 이 클로로겐산은 이제 항산화 물질인 것이죠. 커피 생두가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분이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뭐 암에 좋다, 또는 수명을 연장시킨다, 뭐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제 항산화 물질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겐산은 그러나 이제 로스팅 과정에서 이 클로로겐산은 불을 만나면서 신맛과 떫은 맛을 형성하는 그런 물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카페인이 있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클로로겐산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쓴맛을 카페인 자체는 이제 쓴맛을 내면서 로스팅이 길어지면서 카페인이 약간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 카페인은 좀 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생두 상태일 때보다 완전히 로스팅이 끝난 상태에서도 성분 분석을 했더니 큰 변화는 없더라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자, 습도에 따라서도 커피가루의 굵기를 조절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이제 커피가루의 굵기를 조절해야 되는 옵션은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볶음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가 습도에 따라서도 커피가루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스팅을 하게 되면 수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태, 즉, 그 안에 수분이 5% 미만으로 대체적으로 다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원두에서는 수분이 5% 미만 상태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생활하고 있는 상온에서 수분이 적은 날도 대략 3, 40% 정도 되는 것이고 수분이 좀 많은 날은 대략 8, 90%의 공기 중에 수분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곳에 수분이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커피의 경우에 주변의 수분이 이제 빨리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수분이 8, 90% 정도로 비가 많이 오거나 습도가 굉장히 높은 날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그라인딩을 했을 때 그 안으로 수분이 침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경우 있죠. 커피가루를 오전에 비가 오기 전에 커피가루의 굵기, 매시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비가 많이 오고 저녁 때 되면 그 안에 수분이 침투가 돼서 그라인더와 그라인더 사이에
수분이 침투가 돼서 커피가루가 늘러붙어 가지고 그라인더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에 따라서도 커피가루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습도가 많은 날은 커피가루의 굵기를 좀 굵게 조절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은 또 정상 범위에 비해서 커피가루의 굵기를 좀 가늘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선도에 따라서도 분쇄도를 이제 달리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커피가루의 굵기를 조절해야 되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원두에 가스가 빠져나온 자리에 구멍이 생기고 이제 산소가 침투를 합니다. 로스팅을 하게 되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두가 팽창을 하면서 그 안에 공국이 생긴다고 그랬죠. 구멍이 이제 숭숭 뚫린 곳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산화탄소가 침투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추출을 위해선 그 이산화탄소들을 어느 정도 이제 공기 중으로 날려 보낸 다음에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추출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들이 그 공극 사이들을 빠져나간 자리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산소가 거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 산소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분해 물질 중에 하나죠.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산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산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원두를 보관하는 기간,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두를 밀봉하고 이제 온도가 높지 않은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죠. 자, 산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산화가 된다는 건 뭐죠? 그렇죠? 분해가 되는 겁니다. 분해가 된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잘게 부서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산화되는 속도에 따라서 커피가루의 굵기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패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산소가 있다. 그렇죠? 원두가 산화되는 것에, 가루가 산화되는 것에 첫 번째 원인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습도가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산화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물도 H2O라는 화학기호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 H2O라는 물질이 커피가루와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맛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분해가 되고, 가수 분해가 되는 것이죠. 물에 의해서 또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빨리 산화가 된다. 산패가 된다.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100%일 땐 대략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리고 50%일 때 한 7일에서 8일 정도. 그다음에 전혀 습도가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오래 간다. 이거 그 다른 음식물하고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 10도 상승할 때마다 향기 성분이 소실되는 속도가 2배에서 3배가량 가속화된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 안에서 박테리아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그 온도에 따라서 작용력이 이제 빨라지게 되죠. 수분이 좀 있다든지 또는 이제 열에 의해서 성분이 휘발 성분들이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름에 특히 여름에 자동차 안에다가 원두를 그냥 방치해 두시면 몇 시간만 해도 그게 사실 먹지 못하는 상태의 원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 후에는 5배가량 더 빨라진다는 것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인데, 우리가 원두 상태에서 그라인딩을 해서 커피를 물을 만나서 물을 접촉시켜서 추출을 해서 먹죠. 그라인딩 하는 이유는 뭔가요? 물하고 만나는 면적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라인딩을 하면 당연히 공기하고 만나는, 산소하고 만나는 면적도 넓어지겠죠. 그렇다는 것은 산화되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혹시라도 인근의 카페나 원두를 구입하는 상점에 가셔서
원두를 구입을 하실 때 대개 그라인더가 없으시다면 부득이하게 그라인딩을 해서 가져오셔야 되겠지만 원두 상태에서 가져오는 게 좀 더 보관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게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게싱 말대로 가스를 빼는 겁니다. 로스팅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가 그 공국 사이를 침투해서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산화탄소들을 어느 정도는 좀 빼준 상태에서 추출을 해야만 추출이 좀 원활해집니다. 만약에 이산화탄소들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체들이 커피가루 사이사이에 붙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죠. 그렇다면 커피가루는 물을 만나지 않은 커피가루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제대로 된 적절한 추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추출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라인딩된 커피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고루 물이 적셔져서 균일하게 성분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로스팅을 하고 나서 통상적으로는 약 3일 정도가 지나면 가장 이제 추출이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한 2주 정도는 이제 가장 상태가 그 원두의 컨디션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게 로스팅, 그 다음에 수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원두의 보관 정도와 상태에 따라서도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입니다. 추출 방식에 따라서도 정해져 있는 커피의 굵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수율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꼭 수율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적정한 수율이 뭐였죠? 네, 커피가루 100%에서 성분을 얼마나 끄집어냈느냐에 그게 이제 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커피가루의 굵기를 조절하는 것은 그 적정 수율에 다 집어넣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죠. 여기 이제 맨 위에 슈퍼파인이라고 되어 있는 미세, 이브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제즈베가 정확합니다.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터키의 전통적인 커피 추출 방식입니다. 16세기서부터 터키인들이 이러한 추출 방식으로 커피를 먹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커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먹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왜 예외냐? 그 당시에 이제 그 터키는 그 종교가 이슬람 문화권이죠. 그래서 이슬람 수도승들에 의해서 이제 커피가 많이 음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커피를 지금처럼 기호 음료라기보다는 이제 종교 음료에 가까웠습니다. 이슬람 수도승들이 잠을 쫓고 밤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음료를 음용했다는 겁니다. 커피를 음용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맛보다는 잠을 쫓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수율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게 27%인데 예컨대 거의 27%까지 모든 성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커피가 정말 귀할 때였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때고요. 금보다도 비싼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중하게 다뤄야만 하고 거기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먹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관능적으로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적정 수율에 들어가는 범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다 끌어낸 상태로 먹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늘게 갈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적정 수율에 들어가기 위한 그라인딩 굵기입니다. 가장 관능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그 수율의 범위가 이제 18에서 22%의 범위죠.
리스트레토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에스프레소 추출 범위에서 조금 적게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18에서 22가 정상 범위라고 하면 18%에 가깝게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초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약 20초에서 15초 뭐 이 정도만 추출을 하고 나면 뒤쪽에 좀 쓴맛 성분들을 조금 빼고서 앞쪽에 신맛과 단맛 성분들을 위주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 그 8주 과정 가운데 직접 해보시게 될 거고, 그것을 이제 관능적으로도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에 많이 하셨던 이제 에스프레소, 파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프레스,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로 가지고 다니면서도,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굵은 경우, 이제 핸드 드립, 필터 드립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치 프레스가 이제 가장 굵은. 프렌치 프레스가 가장 굵은 이유는 이게 이제 선생님들 댁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거름망이 있죠. 그래서 커피 가루를 넣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이 안에서 우려내는 거죠. 우려낸 상태에서 커피 가루를 이 철망을 이용해서 밑으로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먹기 때문에 커피 가루가 너무 가는 경우에 이 철망을 통과해서 부유물로 이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치아에 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라인더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충격식 분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마트에 가면 대략 뭐 한 2, 3만 원대면 살 수 있는 도구이긴 합니다만, 사실 커피를 추출하는데 사용하기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요거는 이제 통깨 같은 거를 이제 갈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 가루의 굵기를 조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아예 안 갈리든지, 그 갈리는 정도가 균일하게 갈리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적으로 갈아서 아주 미분 상태로 만드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이걸 커피 그라인더로 사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모든 그라인더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랫 그라인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 두 개의 한 쌍의 날이 서로 맞물려서 날과 날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서 커피 가루의 입자를 조절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분당 회전수가 대략 1400rpm에서 1600rpm 정도 이렇게 나오고, 가장 이제 분쇄가 고르게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회전수가 빠르기 때문에 마찰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마찰열에 의해서 휘발 성분들이 좀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이 플랫 그라인더가 되겠습니다. 자, 원추형 그라인더, 이제 코니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는 이제 선생님들 혹시 이제 핸드밀이라고 수동 그라인더 있죠? 손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는 거. 이제 그런 그라인더의 형태가 이제 이런 코니컬 그라인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깥쪽에 있는 앞날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순날이 회전을 하면서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하거나 또는 수동에 의해서 이제 돌리면서 요 회전 순날과 고정 앞날의 요 사이에 간극을 통과시켜서 이제 그라인딩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회전수가 현저히 작죠. 느리죠. 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건 뭔가요? 열 발생이 적다는 겁니다. 열 발생이 적기는 합니다만 플랫 그라인더에 비해서 분쇄도가 고르지 않게 나온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거기 이 그라인더의 이제 종류들을 보면 사실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그라인더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가격이 싼 것들은 뭐 3만 원대도 있고요. 또 가장 비싼
그라인더들 보면 뭐 400에서 뭐 500만 원가량 하는 그러한 그라인더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 10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렇죠. 결국 그라인더의 성능은 내가 원하는 맞춰 놓은 그 굵기에 얼마나 많이 균일하게 나오느냐입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한 눈금을 한 10 정도에 놓고서 그라인딩을 했는데 그 커피 가루가 10 크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그라인더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갈리면서 면이 날카롭게 잘 갈아진다면 이제 미분, 그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딱 깨면 이제 나오는 그 과자 부스러기처럼 커피도 이제 그 미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미분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자가 가늘수록 안에 나오지 말아야 될 성분들이 물에 의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적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균일하게 나오는 게 결국 그라인더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라인더 날의 교체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물론 이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날의 마모 상태를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그 날의 상태를 몇 달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기는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손톱으로 날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톱에 자국이 남는 정도에 따라서 날의 교체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라인더 날이 음, 그라인더 날이 마모가 많이 됐을 때 끼치는 악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뭉툭해지면 뭉툭해지면 정교하게 또 날카롭게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으깨지면서 이렇게 그라인딩이 되겠죠. 그렇다면 미분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균일하게 갈리지 않는다. 그리고 날이 무뎌져 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만에 다 갈려질 수 있는 것들도 세 번, 네 번 회전을 해야 갈린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것은 회전 수가 많아진다. 그렇다는 건 열 발생이 많다. 열 발생이 많다는 것은 안에 있는 휘발 성분들의 영향을 줘서 열 발생에 의해서 휘발 성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현장에 오시면 두 가지 그라인더가 있었죠. 오른쪽에는 이제 자동 그라인더, 그 다음에 왼쪽에 반자동 그라인더가 있었습니다. 요 도전은 반자동 그라인더에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드렸는데 이 도저 안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방이 나눠져 있죠. 6개의 방이 나눠져 있는데 이 방 하나를 이제 도징 챔버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용량 조절 레버를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 안에 한 칸에 담기는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5에서 8g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것을 7g 정도에 맞춰서 예컨대 7g 정도에 맞춰서 한 칸의 크기를 7g 정도로 맞춰서 14g을 담기 위해서 가득 채운 상태에서 두 번 정도 도징을 해주면 14g이 담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도저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그라인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두가 담기는 부분, 이 통, 요걸 이제 호퍼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명칭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요 호퍼는 고객들이 선생님들 이제 그 프랜차이즈 샵이나 일반 커피숍에 가시면 항상 여기 호퍼 안에 원두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항상 보는 것이죠. 그리고 원두의 상태를 체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퍼의 청결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노출되는 것이고 고객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기름때로 인해서 기분 나쁜 향들이 원두에 배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실습을 이제 해보셨습니다만 이렇게 스팀 노즐을 이용해서
호포를 닦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도저 안에도 이렇게 잔존해 있는 가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실 때는 이 가루들도 솔 이용해서 전부 다 털어내셔야만 하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이제 분리한 모습입니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그라인더 날과 날 사이에 가루들이 껴있는 것이, 미분들이 껴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미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쾌한 맛을 내게 되죠. 그래서 마감을 하실 때 사실 이 그라인더에 있는 날에 있는 가루들도 이제 깨끗이 털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네. 3강 그라인더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부디 지금 올려드린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오셨을 때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거를 전제로 해서 또 실습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